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폐지와 그리고 서울 빌라 시장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요즘 5월 말부터 지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말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연합회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또 헌법소원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정부는 왜 자꾸 이렇게 자꾸 논란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싸움거리를 만들고 국민들과의 이 편가르기를 계속 하는지, 이 주택임대사업자 폐지가 얼마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안에 집을 못 팔면 LH가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들 분통이라는 주제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 1월에 헌재 탄원서를 제출을 하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5월달 말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폐지가 민주당 쪽에서 나오면서 6개월 안에 못 팔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시키고 기존에 있는 모든 혜택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러면 6개월 안에 6개월이라는 기간은 왜 6개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도 사실상 임차인이 있는 집과 임차인이 없는 집의 주택 가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는 주택과 아파트와 임차인이 아닌 실거주자가 사는 아파트의 매매 가격 차이가 크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임차인이 들어가 있으면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건데, 말 그대로 주택 임대사업자라는 것은 임차인들이 들어가 있는 집을 6개월 안에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LH가 매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LH가 매입한다고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나쁠 건가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들이 왜 분통을 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분통이 터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당 얘기입니다. 민주당 얘기는요, 정리를 하면 두 가지죠. 임대 등록 말소 후 6개월 안에 무조건 팔라는 얘기고, 6개월 안에 못 팔면 LH의 감정평가액에 넘기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LH가 주택임대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LH가 운영하는 매입임대 같은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단독다가구라든가 다세대 주택을 LH에서 사들여서, 중서민이 있죠, 서민. 단독다가구라든가 다세대들을 사들여서 서민들한테 지금 임대를 주는 게 매입임대 주택이거든요. 근데 이런 매입임대 주택을 할 때 LH가 보통 시세 대신에 감정가격을 적용해서 주택을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물론 용산이라든가 강남권이라든가 대표적인 마용성이라든가 서울 도심권에 있는 도심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거와 틀리게 이 다세대 주택이 어느 정도 시세라는 게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다세대 주택은 사실 시세라는 게 거래가 자주 잘 되는 주택들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시세라는 게 들쑥날쑥이잖아요. 왜냐면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보니까 격차들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재개발에 있는 임대주택을 LH에 넘길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다세대 주택은 시세 평가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서 주택을 좀 헐값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우려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지금 LH가 지금 매입임대에 대한 관련 비리까지 있잖아요. 내가 너희 주택을 사줄 테니까, LH에서 사주게 할 테니까 한 채당 LH에 넘길 때마다 얼마씩 줘라,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것도 지금 사실상 큰 문제거리가 돼 있는데, 이렇게 관련 비리까지 있는 LH한테 다시 넘겨라 까지 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을 과연 옥죄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임대사업자들을 옥죄해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물량을 LH에 이렇게 전체 다를 넘긴다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의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건지는 의구심입니다. 왜냐면 LH의 감정가에 넘기라는 것은 결국 LH가 재임대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사갖고 다시 매각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주택을 계약갱신 청구라든가 연 5% 상한에 걸려있는 주택을 그대로 그냥 임대를 놓는 거나, LH에 넘겨서 LH가 다시 임대를 놓는 건 뭐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안 팔리면 LH의 감정가에 넘기라는 게 여당의 생각인데, 이것 때문에 사실상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정부에서 전세난, 서민주택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독다가구나
다세대를 사들여서 매입임대주택을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폈죠. LH나 SH가 단독 다가구를 사서 전세를 맺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뉴스9처럼 서민주택 안정화를 위해서 매입임대주택을 통해서 세를 놓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집 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 임대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발표는 해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국민의 신뢰를 잃게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물량을 임대사업자 물량으로 지금 채워놓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거는 LH에다가 지금 6개월 안에 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말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송영길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국민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또 취소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또 발언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폐지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인기를 얻을만 하면 이 정책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자 폐지를 강하게 밀었다가 막 헌법 소원하고 국민들이 난리가 나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임대사업자 폐지로 인해서 후폭풍이 장난이 아닐 거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폐지가 되면 결국 서민들이 많이 다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 지금 다시 특혜를 취소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취지는 안 바뀐 것 같아요. 다주택자가 매물을 유도하려는 것 자체가 취지라고 하는데 과연 다주택자들이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주택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이 다주택 매물이 얼마나 시장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비판이 거세지자 이 폐지와는 별도로 생계형 임대사업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 그러면 이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대부분들이 생계형 임대사업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는 어쨌거나 적어도 그래요. 주택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생계형인데 생계형에 대한 기준은 뭘로 만들까요? 첫 번째는 뭐 소득으로 만들겠죠. 소득이 얼마 이상. 그럼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이 과연 얼마까지가 생계형 임대사업자인지 월소득, 연소득으로 따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주택의 수라든가 나이로 따질 수도 있어요. 40세 이하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못한다라든가 50세 이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못한다라든가 60세 이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못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텐데 기준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모호하다. 어쨌거나 주택임대사업자의 폐지 논란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고 그거에 대한 후폭풍들이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LH에 넘기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LH나 SH에서 지금 정부에서 매입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게 뭐 4만원과 몇만원과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지금 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물량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입임대주택을 하면서 이 LH, SH 직원들이 이제 건설회사를 찾아가는 거죠. 땅에다가 당신들이 빌라를 지으면 LH에서 통째로 사줄 테니까 여기다 지으세요. 그러면 16세대야. 그러면 그 중간에서 일하는 브로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브로커가 LH 직원인지 브로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어쨌거나 중간에 있는 돈을 가로챘다고 해야지 되나요? 어쨌거나 프리미엄을 받아먹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 LH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고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LH에서 이렇게 매입임대주택 하나씩 살 때마다 여러분 무려 1억씩 적자라고 합니다. 적자일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시세가 4억짜리인 주택을 2억 7천 감정가로 LH에서 사들였어요. 시세가 4억짜리인 주택을 2억 7천 감정가로 LH에서 사들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주냐? 서민을 위한 주택이다 보니까 뭐 보증금 500에 월 50, 40 월세를 줍니다. 그러면 돈이 계속 묶여 있는 거잖아요. LH 입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거기가 뭐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뭐 연립이라든가 다세대를 한 지역에 뭐 100세대, 200세대 뭉텅이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미아리에 열채, 어디에 열채, 어디에 뭐 이렇게 군데군데 사들니까 그걸 모아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 자체를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전혀 실효성이 전혀 없는 매입임대주택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인 것도 사실상 이 방식도 사실상 저는 불만인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을 LH에 넘겨서 이거를 매입임대를 하겠다. 이것도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앞뒤가 안 맞고요.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말처럼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물량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 정말 다주택자들 물량이 풀리면서 시장에 도움이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임대주택 현황을 보니까 이러네요. 전체 아파트가 1128만 7048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전체 아파트 물량 중에 3.2%만이 등록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활용되는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물량의 12.7%입니다. 작년 6월 기준이에요. 그러면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은요. 12.7%에다가 3.2%를 더하면 15.9%가 아파트 연립 단독 다가구예요. 그러면 16% 잡고요. 그냥 16% 잡고 84%가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임대주택을 없앴어 폐지를 해서 이 84%의 물량 원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 과연 지금처럼 4억짜리 아파트가 12억, 13억, 15억이 됐는데 과연 이게 시장에 어떤 큰 도움이 되고 이 물량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등록임대주택 안에도 지금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시장에 당장 내놨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아파트라든가 단독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전체 물량의 15.9%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거용 시장이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다세대 주택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자, 빌라라도 사자. 강남 불패 빌라로 번지나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 전세난에 이 수요들이 빌라로 선회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 이런 거죠. 특히 강남 같은데 10억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전세 만기가 되면서 10억짜리 전세가 13억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가 아픈 거지. 그런데 13억짜리 전세가 있으면 다행인데 이 전세 물량도 없어. 그러면 내가 강남이 생활권인데 강남을 떠나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보니까 막 다세대 요즘 주택 사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셔. 그러니까 그냥 다세대 주택이라도 사서 좀 넓은 거 3룸, 4룸 이런 다세대 주택 사서 실거주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특히 강남권에서요. 5억에서 10억대 다세대 주택이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실거래를 할 수 있는. 또 하나, 공공주도 정비사업에서 이제 강남권은 거의 다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안전자산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도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이 상당히 팽배해지고 다세대 주택에 대한 인기가 높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세대가 너무 상품이 좋아. 다세대를 안 사면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막. 아니면 다세대가 갑자기 인기 상품이 돼서 다세대가 인기가 많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밀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주택 가격이 많이 비싸면 수도권에서 많이 밀려면 경기도, 그러면서 도레미파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지금 포화 상태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지금 수요층 자체가 얇아지다 보니까 이 수요들이 다 어쩔 수 없이 대체 상품인 다세대로 지금 수요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를 매매하겠다는 문의는 상당히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매물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호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답니다. 무슨 빌라가 매물이 부족해서 호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빌라 매물이 부족합니다. 어떤 매물이 부족하냐?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의 특성상 보통 실거주자, 투자자 비율로 나뉘면 한 7대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가 투자자고요. 30%가 실거주자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귀하고 가격이 폭등되고 있는 것처럼 다세대 주택도 매물이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실거주할 수 있는 매물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할 수 있는 호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주택들은 주변 시세보다 다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억에서 1억 5천씩 비싼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뭐냐면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이거는 누가 시장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사실 정부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실거주할 수 있는 집들이 줄어든 거야. 90%
아파트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1%를 옥죄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90%가 다시 고통을 받는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세대 주택도 지금 현재 매물이 부족해갖고 호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놓고 빌라를 매입할지 아파트 전세를 계속해서 살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할 수 있는 빌라는 호가가 올해보다 20-30% 가량 오른 것 같다. 아파트가 아니고요. 지금 빌라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의 호가가 올 초보다요 20에서 30% 가량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집값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빌라로 몰렸고, 여기에 재개발이라든가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것에 대한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빌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의 강남 지역의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남 지역의 다세대 연립주택 시장이 급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강남 연립 단독주택 있는 곳들이 대규모 재개발이라든가 단독주택 연립 재건축 사업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곳은 서초구밖에 없거든요. 특히 서초구 방배동 일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그런 지역들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강남 지역의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시장 위주로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세대 미만이라든가 100세대에서 200세대짜리 아파트를 개발을 진행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자 시장까지 같이 겹쳐버린 거예요. 그게 특히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강북이랑 틀리게 공공주도 정비 사업 대상이 한 군데도 없죠.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좀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강남 지역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실수요라든가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호가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뉴스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일단은 거래량입니다. 빌라 거래량이요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리고 9개월 만에 최대치예요. 연말 되잖아요. 연말 되면 또 한 11개월 만에 거래량이 최대치로 기록됐다라는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빌라의 거래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늘어날 것 같다. 그런데 빌라도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물량이.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어요. 근데 빌라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빌라가 갑자기 사람들이 좋아서 빌라를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빌라의 가격이 많이 오르고, 갑자기 아파트가 싫어졌어. 그래서 아파트는 쳐다도 보기 싫어. 그래갖고 아파트의 거래량이 최저 수준으로 줄었냐?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라 수요의 변화가 생겨버린 겁니다. 시장의 변화가, 이런 거는 뭐 누가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세뇌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오늘부터 2021년 6월 1일부터 빌라를 좋아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슨 세뇌를 시켜서 낼 일은 아니잖아. 그죠?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시장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일단은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고, 문제는 뭐예요?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거주를 하고 싶어도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이다 보니까 11억짜리 아파트 살려면 40% 대출해주니까 그러니까 4억 4천 대출해주는 거네요. 그럼 적어도 내 돈이요 7억 이상 있어야 돼. 현금 7억 이상 있어서 집 못 산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아파트 매매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세대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통상 아파트 거래량이 빌라보다 현저히 적은데 올해부터는 지금 빌라의 거래량이 아파트의 거래량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된 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총 3,217건으로 아파트의 매매 건수보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의 연립 건수가 아파트의 매매 건수보다 2.2배가 많답니다. 이거는 사실상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보다 매매 건수가 늘어나는 게 왜 이상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시장을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야. 다세대의 거래량이 아파트의 거래량보다 2.2배가 많다. 이게 왜 엄청난 일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주택 유형별 물량을 한번 볼게요. 2015년 기준입니다. 아파트가 전체 물량의 52%고요. 52%. 단독 다가구는 36%고요. 연립 다세대 8%, 주거용 부동산이 4%입니다. 지금 2021년이죠. 지금 2021년이다 보니까
아파트는 뭐 조금 더 늘어났겠죠? 그런데 2015년이니까 2016년 이후부터 지금 2021년까지 서울에 사실상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많지는 않아요. 뭐 한 몇 프로 늘어났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한 5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55% 정도 되는 거예요. 주택 유형 중에. 단독주택도 뭐 어느 정도 줄었겠죠. 단독 다가구를 멸시를 해서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는 구조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죠. 얘네는 원자재다. 얘네의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연립주택이 8%인데 뭐 조금 줄어서 얘네는 뭐 한 7%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서울시에 주택이 100채가 있어요. 100채가 있는데 100세대가 있는데 빌라가 55세대고 연립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7세대인 거야. 그런데 7세대의 거래량이 여러분 얘보다 200%가 많대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서울에 주택이 100채가 있는데 아파트는 55세대고 연립다세대는 7세대밖에 없어. 근데 7세대에 있는 거래량이 아파트의 거래량의 200%가 넘는 거야. 2.2배니까. 220% 돼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수치상, 데이터상, 실거래가 신고의 데이터상 이게 이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물량이 적은 얘 친구들의 앞으로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서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또 나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북지역에 앞으로 10년간 강북지역의 재개발, 그러니까 오세훈식 뉴타운 구역 지정을 하겠다고 아마 연말에 구역 지정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 친구들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오를까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의 흐름일 수도 있는데 아파트 외에 상품들이 대체 상품들이죠. 대체 상품들이 지금 상당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독 다가구 얘기 안 해서 그렇죠. 단독 다가구도 지금 부르는 게 가격이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연립다세대가요. 지금 물량이 상당히 부족해요. 특히 이 뉴스를 보면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나와 있네요.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해요. 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꾸준히 오르죠? 실수요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파트도 신축이 인기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신축 물량이 없어요, 거의. 왜냐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면 어쨌거나 이 단독 다가구를 부셔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를 부셔서 짓는 거고 이 연립 다세대를 짓기 위해서는 단독 다가구를 멸실해서 얘네를 지어야지 되는데 이 연립 다세대의 물량이 현저히 적은 겁니다. 그리고 가격대들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2종 주거지역 기준으로 뭐 웬만한 지역이요. 평당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5천만원에서 거의 7천만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균 가격 6천만원 정도를 잡아볼게요. 6천만원. 평균 가격 6천만원 정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연립다세대 주택이요. 방 2개, 정말 방 2개, 투룸. 그러니까 전용 면적 11평에서 13평짜리입니다. 아주 작은 투룸입니다. 예전에는 투룸이요. 기본적으로 15평에서 17평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땅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용 면적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다세대 주택은 방 2개짜리면 15평에서 17평 정도 됐는데 지금은 11평에서 13평. 그러니까 신축 빌라 13평 정도 보면 손님들이 와 넓다 이래요. 13평. 옛날에는 원룸 지었을 수 있는 구조로 정도의 크기로 투룸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1평에서 13평짜리 다세대를 지으려면요. 아무리 없어도요. 최소 평수 대지 지분이 6평은 필요합니다. 6평. 그러면 6평 땅을 있어야지 이 빌라를 짓는데 6평 곱하기 땅값 6천만원 한번 해볼까요? 66에 36. 빌라를 짓지도 않았는데요. 땅값만 3억 6천이 들어갑니다. 땅값만. 거기다가 11평에서 13평 져야지 되는데 뭐 건설업 하시는 분이 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철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몇 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전 세계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광물이라든가 이런 철근, 뭐 건축자재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거든요. 11평에서 13평짜리 지으려면요. 건축 원가만 요즘 또 뭐 원체 자재들을 뭐 내장재들을 잘 쓰니까 최소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1평에서 13평짜리 방 2개짜리 빌라 지으려면 얼마 하냐면 원가만 4억 6천이야. 여기에는 취득세도 빠졌고
뭐 건축주의 이득금도 빠졌습니다. 은행 이자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기타 비용까지 하면 방 2개짜리 빌라를 지으려면 얼마? 최소한 6억에는 분양을 해야지 돼. 그러면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신축 물량 자체가 지금 많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거나 이런 빌라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강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남을 얘기했지만 강북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같은 조건으로 빌라를 짓는다면 뭐 마용성 같은 데는 평균 지금 단독주택 가격이 한 4천에서 5천, 뭐 한 4,500만 원 정도 해볼까요? 강북에다 지어도 64, 24, 5, 6에 30. 그러면 2억 7천만 원입니다. 토지 가격만. 여기다가 원가 1억을 더하면 3억 7천만 원이야. 강북 지역에 빌라를 사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라든가 건축주 이득금이라든가 이자 기타 등등 직원 급여라든가 이런 걸 더하면 강북도 5억에는 분양을 해야지 되는 거야. 신축 빌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빌라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 반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가격을 하나 잡자고 양도세와 취득세를 왕창 물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매물 실종이 됐고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수요들이 갈 때가 대체 상품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 상품으로 가다 보니까 대체 상품 역시도 계속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매물이 없어. 임차인이 많이 살다 보니까 실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미노 현상이 이게. 네. 한 군데를 쓰러뜨리니까 연달아. 근데 맨 마지막에 쓰러지는 곳이 서민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연립다세대 시장도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가격이 뛰고 있고 매물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토지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공공주도라든가 공공재개발이 확정된 곳들은 심지어 언제 될지도 몰라. 그죠? 구역 지정만 해놓고 10년 있다 될지 20년 있다 될지 5년 있다 될지 모르는데 그 지역은 신축도 못해요 결국 또. 근데 공공으로 진행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또 3차, 4차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말에 오세훈식 뉴타운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면적일지 모르겠지만 광활하는 표현보다는 광범위하게 이제 구역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구역 지정이 되는 순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게 살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의 지역도 지역이지만 물량도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거주자들, 서민들이 점점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 주택임대사업자까지 폐지를 해서 그 물량들이 LH에서 가져가고 여기를 뺏기고 저리 뺏기고 기존에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전세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자 그런다면 사실상 고통은 누가 받을까요? 그죠? 사실 너무 뻔한 얘기인데 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폐지 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제일 타격을 받는 것은 주택임대사업자일 겁니다. 뭐 LH에 넘기면서 뭐 내가 산 금액보다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면 폐지가 안 돼야지 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약에 민주당 관계자들이 보시게 된다면 절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는 지금 사실상 혜택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주주택 비과세 덜렁 하나 있는 게 무슨 그게 큰 선물이라고 그걸 가지고 그 난리 벽석을 칩니까? 국토부 자료 나와 있잖아요. 국토부 자료에 보면 보세요. 아파트 3.2%고 연립단독주택이 12.7%야.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 중에.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물량 중에 16%만 주택이고 그저 나머지 오피스텔 원룸입니다. 근데 이 물량이 풀린다고 무슨 시장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너무 큰 재앙들이 온다는 거죠.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버티지는 못하는 분들. 아니 종부세가 갑자기 팔리지도 않아. 그래서 막 종부세가 늘어나. 그러면 막 집에 압류 들어오고 할 거 아닙니까?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다시는 주택임대사업을 하겠습니까? 은행에 대한 신용도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분들이 사실상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 중에서 강근히 생각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있거든. 두 번째는 서민주택의 공급 중단이죠. 주택임대사업자들 중에서 괜찮은 매물은 계속해서 갖고 갈 거고 매물 잠김 현상이 마찬가지로 아파트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어날 겁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없어진 상황에서 서형 주택, 이런 뭐 도시형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중단되겠죠, 공급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원룸, 투룸 이런 매물들은 공급이 왜 살 사람이 없는데 누가 지을까요? 누가 공급을 할까요? 공급이 안 돼요. 아파트가 공급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이 난리 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아파트가 공급이 안 돼서 얼마나 많은 지금 불합리한 일들, 그죠?
다주택자는 다주택자 나름대로, 1주택자는 1주택자 나름대로, 무주택자는 무주택자 나름대로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민주택까지 공급이 중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주택의 전월세 가격은 상승합니다. 제가 끝이 없는 터널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끝이 없는 터널의 시작. 정말 끝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저는 재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온다 진짜.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옵니다. 소형주택 분양시장은 붕괴가 되겠죠. 지금 땅을 사놓은 사람들, 공사를 하려고 터파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지금 소형 건설회사라든가 개인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여태까지 사줬는데 이 사람들이 붕괴가 되고 더 이상 사지 않는다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소형주택 시장의 붕괴와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타격을 입는다라는 거죠. 이 소형주택 분양시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분양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시행사들이 있을 거고 시공사도 있을 겁니다. 건설 자재를 납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도배 장판, 싱크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타일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 어떡하죠? 법무사들 뭐 이거 다 등기쳐서 먹고 사시는 거고, 그죠? 소형주택 분양이 되면 거기서 임대시장이 또 돌아가죠. 임대시장에서 관련되신 분들. 그러니까 연쇄적인 타격이 상당히 많다. 단순하게 주택임대사업자를 옥죄해서 화풀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와 연관돼서 지금 도미노 현상으로 진짜 타격받을 곳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붕괴가 되고 이제는 이런 거 사면 안 되는구나. 원룸, 투룸, 다세대, 오피스텔 절대 사면 안 돼. 그렇지? 역시 믿을 거는 아파트밖에 없다. 점점 사람들이 똘똘한 채로 다시 돌아가겠죠. 제가 목요일날 라이브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자산 양극화, 초양극화 시장, 주택시장의 양극화.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는 기간 동안요.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올랐어요. 최근 3년 동안. 그런데 지방에 1억 5천짜리 아파트는 지금 1억이 되어 있습니다. 30%가 빠졌어요. 주택시장도 양극화입니다. 지금. 비싼 아파트는 점점 비싸지고 지방이라든가 외곽에 있는 잘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들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다. 당연히 똘똘한 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아파트 시장이 더 과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서 주택 양극화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와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현재 빌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세대 주택 시장이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다음 주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